뭐 공부하면서 이제 또 마음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뭐 주위에 여러 이제 뭐 정치적 사건들 또 뭐 여러 이제 운동 뭐 야구도 좋아하는 뭐 수험생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TV도 있고 그러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너무나 막 집착하지 마시고 일단 공부하는 데는 좀 더 공부에 그 집중을 해야 됩니다. 특히 뭐 이 휴대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딱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해놓고 내가 1시간 공부하고 10분 쉰다 뭐 이런 그 부분들 원칙을 좀 세워놓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동영상 수업을 이렇게 듣고 있는 수험생들 뭐 저희 선생님들도 이 직접 오프라인에서 수업한 거에 비해서 이 동영상 자체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수강생이 있어야 이렇게 호흡하면서 이 수업을 하는데 좀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수험생들 여러분도 결국은 계속 그 화면을 보면서 따라하고 또 적어보고 암기하려고 하고 막 집중력 있게 해야지 그냥 이게 단순히 수업 들으면서 필기하고 수업 듣는 것을 갖다가 그냥 그 자체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알죠?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외우려고, 이해하려고, 젖어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정치 세력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조선전기 정치세력 훈구파와 이 살인파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거. 이게 결국 15, 16세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특히 이 살인파를 그 중심으로 16세기는 꼭 더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이 살인의 대두 성종을 전후한 시기에 이제 등장했다 그랬고 중소지휘 출신이에요. 이 고려 왕실의 절을 지킨 정몽주 길제 학통을 갖다 계승했다는데 뭐 이들은 나라 개창이나 세조 찬탈이나 절이 명분 이런 쪽에서 이제 중시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훈군 이 살인의 이제 대비 지금 보이죠? 이 급진개혁파는 이제 소수입니다. 온건개혁파가 이제 다수 그랬어요. 그래서 15세기 정치를 주도했다면 살인은 16세기 3, 4 전랑 쪽에 이제 진출했고요. 역성혁명을 주도했다면 이제 의리 명분을 보다 중요시했다. 그리고 이제 훈군은 단군을 중요시해요. 우리나라에 태어났죠. 자주적인 그 민족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자주적인 사서 이런 것들이 편찬되고요. 16세기는 이제 중국에 넘은 기자를 중요시하죠. 그래서 이 존화주의 세계관, 기자 실기 이런 것들이 편찬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훈구나 살인이나 다 성략을 중요시해요. 그러나 이 훈구는 이제 성략을 통치 이념이에요. 치인지야. 그러나 이제 성략적 질서가 바로 잡힌 이후에는 타 사상도 수용을 했다 그 얘기고 살인은 오직 성략을 숙이 몸을 닦는 쪽에서 중시하면서 오히려 이기 철학이 이제 더 발달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훈구파는 이제 관학을 중요시하고 살인파는 사학, 특히 이제 서원을 중심으로 한 사학을 중시. 그다음에 훈구파는 15세기 문물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장 을 중요시합니다. 가사 문장. 그 다음에 살인은 이제 경악, 경전의 작구 해석에 치중하는 거죠. 그 다음에 훈구는 이제 중앙 집권적인 노력들 배웠습니다. 살인은 향촌 자치, 그게 이제 서원이나 향약 이쪽에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훈구는 이제 패도 정치를 수호하면서 왕도 정치를 갖다가 이제 토대로 했다는데 이것은 가로 묶으세요.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지만 거의 물어보지 않습니다. 패도 정치는 힘에 의한 정치를 수호했지만은 덕에 정치, 언론과 학술을 바탕으로 한 왕도 정치를 토대로 했다면 맞는 걸로. 그러나 우리가 의리, 도덕, 교화를 바탕으로 한 의리, 아까 얘기했죠? 의리, 도덕, 교화를 바탕으로 한 그 왕도 정치하면 이 무조건 살인을 써야 됩니다. 알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강병 기술학 중시하고 성략적 이념을 중요시하고 주례, 주나라 제도를 기록한 주례를 중요시해요. 주자가래가 아닙니다. 이쪽은 이제 소학을 갖다 중요시했고 대지주, 중소지주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살인의 계보가 나왔는데, 정몽주, 길제, 김숙자, 김종지, 그리고 이제, 정여창, 김갱필, 김일손 나오죠. 이 김일손은 이제 무오사화 때, 결국은 김갱필, 정여창 등은 이제
갑자사화 때 결국 이제 죽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연적, 서경덕, 조광조 이들이 다 살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조식, 이왕, 이성원 나왔는데 자 보세요. 이 조식과 그 이왕은 원래 동인입니다. 이 동인에서 이제 결국은 선조 때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죠. 그 다음에 이와 이 성원은 서인이에요. 이 서인이지만 이제 숙종 때 경신왕국을 계기로 해서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집니다. 어차피 뒤에 가면 또 연결이 되는 거니까 제가 미리 적어놨어요. 알죠? 여기서 적어보시고 주류는 남인으로 이어집니다. 주류는 노론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남인에서 또 분파되고 노론에서 또 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살인의 계보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이쪽에 이제 이황이 주리론, 이가 주기론을 집대성하죠. 그러죠? 주리론, 주기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결을 지어주는데 이를 물어보면 서인, 주기론, 노론, 기wak파가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시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이제 훈구와의 살림의 대립입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사화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여러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사림들이 화를 많이 입었다 해서 사화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네 개의 이제 사화가 있습니다. 무엇사화하면 이제 김종직의 조의제문이에요. 조의제문. 중국의 이제 항우가 의제를 죽인 거에 빗대서 이제 제문을 지은 것을 김종직이 지었죠. 그래서 이 김종직의 조의제문 가지고 이 법원직에 김종직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걸 그 다음에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사초에다 이걸 실었다가 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그 조의제문 내용이 발각이 돼요. 그래서 연산군의 왕통마저 부정한 거라 해서 유자광 등이 살인파를 제거하는데 이용했던 거죠. 그 다음에 갑자사화는 역시 연산군 때 있었고 윤비 패출 사사 사건, 연산군의 어머니 윤비를 쫓아내고 사약을 내려서 죽인 사건 그랬죠. 임상을 중심으로 한 이 궁중파가 결국은 윤비 패출 사건에 관련된 이 부중파를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고, 물론 김갱필 등 살인파 일부도 이때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김효사화는 이제 중종 때 조광조의 개혁 정치. 어떤 이 김효사화가 가장 중요하고, 조광조와 관련된 뭐 혈량과라든가, 이혼 삭제 사건, 이런 그 내용 사료와 연계해서 출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훈구파가 이제 조광조 등 살인파를 제거했던 사건입니다. 을사사화는 이제 외척 간의 대립, 소윤과 대윤, 그다음에 이제 왕의 계승, 인종에서 이제 명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윤원영 등 소윤이 유님 대윤을 결국은 제거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료가 나오기 때문에 사료로 인용해서 출제할 수도 있어요. 뭐 유자강도 있겠지만은 김종직, 김일손, 여기는 이제 윤비 패출에서 거의 걸릴 것 같고요. 한명회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조광조가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윤원영을 좀 읽어봐야 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시간, 갑돌이, 을순이, 기어코, 무호사와 갑자사와 김효 을사사화 하는데 무시간 이 갑돌이가 기어코 을순이를 꼬셨다 뭐 이렇게 이제 외우라고 하는데, 어떤 이 김효사화가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이 조광조의 그 개혁 정치가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왕이나 훈구 세력이 이제 싫어했을까? 이 조광조를 갖다가 이제 38살에 이제 유배를 보내고 사약을 내려서 죽였을까 이거죠. 혈량과를 실시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제 살인을 등용하게 한 추천제예요. 알죠? 그래서 120명을 추천했고 28명의 이제 살인들이 발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윤 삭제 사건, 위조된 어떤 공문을 삭제한다는 얘기인데 무려 그 117명의 그 중종반정 공신 중에서 78명의 훈구파 이 공신들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량과와 이윤 삭제 사건이 훈구파 견제 볼 수 있고요. 불교 도교행사 폐지입니다. 승과 소격서 폐지, 소학 교육을 장려했다는 거. 이것은 결국은 성리학 중심의 어떤 사회를 갖다가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연을 강화해요. 왕과 신하가 학문적 교류를 통해서 결국 왕의 학덕을 배양하는 이 왕도 정치를 갖다가 구현하려고 하죠. 알죠? 그 다음에 이제 박납의 폐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미법을 건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시양약을 처음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했지만 물론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을 활성화 시키고 균전제, 한전제, 이 토지 개혁안을 제시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이걸 제외한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촌을 안정시키고 농촌을 통제하기 위한 향촌자치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결국 이 사림 성향과 일치하는 거죠. 알죠? 그러게 이제 볼 수 있고,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훈구파가 싫어하고 왕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알죠? 그래서 조광조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조광조 개혁의 궁극적 목적. 사림 세력 강화예요. 그래서 이들의 견제 속에 조광조는 38살에 사약을 받고 죽었다. 너무 빨리 태어났던 거죠.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붕당 정치 나왔습니다. 각 붕당의 특징과 이 변화 과정을 정치적 사건과 연계해서 이제 이야기처럼 이해하며 암기하자. 참, 제가 썼지만은 여러분들은 자, 이야기처럼 이해하며 암기하자 뭐 그랬는데, 하여튼 여기서 이 얘기를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자,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흐름을 좀 잡아서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좀 만들어 보고요. 특히 이제 기본서, 어떤 수업 이런 것들 책을 갖다가 통해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더 이야기처럼 이해하며 암기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붕당 정치라는 것은 이제 학파적, 정파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그리고 이제 왕권이 강해서는 붕당 정치에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오늘날의 정당 정치처럼 이것은 이제 신권 우위의 정치를 토대로 하고 있는 거고, 그만큼 비변사, 그 다음에 이제 서원, 향약 이런 것들이 그만큼 신권 우위 정치가 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언론 활동을 통해서 이 국정을 주관하는 정치 형태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비판 세력이 공존하죠. 여당, 야당이 있는 겁니다. 특정 붕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살림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했다. 그래서 붕당 정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일단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선조에서 현종에 이른 시기 붕당 정치는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붕당 정치가 변질된 경신왕국 이후부터는 자 부정적인 의미가 또 있겠죠. 자. 사화와 붕당은 기본적으로 훈구와 사림의 대립이 사화라면 사림 자체 내의 분열이 붕당이에요. 이건 뭐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붕당의 시작 나왔는데 동인과 이 서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배경은 기성 사림들의 그 지지를 받는 이 심의겸, 결국은 왕의 외척이에요. 이 명종의 그 계비 인순왕후의 그 동생입니다. 그래서 사림이지만 자 훈구 세력이 그 주도했던 이 명종 때 왕의 외척으로 정치에 나갔는데 이제 그 선조 때 와서 김효원을 중심한 신진 사림들이 기성 사림들을 비판하면서 결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인 쪽에 이제 해당되는 이왕, 조식, 서경더 이들은 이제 다수의 신진 세력이고 기성 사림을 비판하면서 먼저 붕당의 형세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왕을 중심으로 한 도덕적 어떤 그 절제와 신념을 중요시했다 그랬는데 결국 이 성략적 명분을 보다 중요시했던 쪽이죠. 그 다음에 기성사림, 서인들 하게 되면 이와 성원의 무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붕당의 모습을 그 다음에 이제 갖게 되는 거고, 이들은 이제 제도 개혁 쪽이에요. 제도 개혁. 그래서 이 생각하면서 주기론 분위기에서 서인을 이해하고 이왕 생각하면서 주리론 분위기에서 이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알죠? 그리고 이 얘기했던 대로 아까 사림의 계보에서 이쪽은 남인, 이쪽은 결국은 북인입니다. 이쪽은 노론, 소론이에요. 그래서 동인에서 분파되고 서인에서 분파가 된 겁니다.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영남학파, 기호학파인데 학파와 정파가 이렇게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걸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붕당 정치 이제 전개 나와 있죠. 붕당 정치의 어떤 전개. 그래서 이제 선조에서 이제 숙종 무렵까지 흐름을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선조 때 훈구 세력은 명종 때 윤원영을 계기로 해서 다 끝나버린 겁니다. 선조부터는 일단 사림 세상이에요. 알죠? 그래서 사림만 남아 있다 보니까, 즉 견제할 세력이 없다 보니까 자체 분열하게 되는데 사림 내에서 동인과 서인이 분화된 겁니다. 자, 설명을 해나갈게요. 결국은 그 심의겸, 알죠? 이 심의겸 중심의 척신정치, 이 부분을 갖다가 김효원을 그 중심으로 한 이 동인들이 결국은 다 청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척신정치, 잔재, 청산, 그 다음에 또 이조 전랑직, 이걸 두고 동인과 서인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조 전랑직에 이제 김효원이 나갔을 때는 심의겸이 견제하고, 심춘겸 그 동생이 나갔을 때는 또 김효원이 견제해요. 그래서 이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동인과 서인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붕당 정치가 일단 시작된 것은 선조 때예요. 그 다음에 선조 때 동인 내에서 남인, 북인이 또 나눠지는데, 일단 정여립 모반 사건 나왔죠. 이것은 이제 정여립이 원래 서인이지만 이 동인 쪽으로 당적을 옮겨요. 그러면서 이 서인은 정여립을 미워했고, 또 이제 정여립이 결국은 그만큼 서인을 갖다 비판하고 자기 스승 이익까지 비판하다 보니까 정치에서 배제돼요. 지난 죽도에서 이제 향사례, 향음주례 하면서 군사를 키웠고, 이 대동계를 조직하고, 이런 그 부분들이 모반 빌미가 되었죠. 그래서 정여립은 결국 그 모반 사건, 이걸 계기로 해서 서인 정철이 결국은 동인을 탄압하고요. 동인은 정철을 미워했는데 정철이 세자 책봉 건저의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결국은 서인 정철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이쪽이 나오죠. 강경파입니다. 남인이 온건파예요. 그래서 이 사내를 중심으로 한 이 강경파와 유성룡, 우성전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로 나눠진 게 바로 동인에서 남인, 북인입니다. 알죠? 그리고 이 광해군 때는 대북 계열의 북인이 권력을 잡아요. 그래서 이 북인들은 광해군의 개혁 정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리적 중립외교, 이 강홍립 장군이 이제 기억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후 복구 사업 노력을 했죠. 뭐 양전 사업, 대동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조 반정이 그 1623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인들이 이제 권력을 잡았고 여기에 이제 남인이 참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현종 때 가서는 두 차례 예속 논쟁으로 이어지는데, 일단 서인들이 주도해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친명 배금 정책, 이 친명 배금 정책이 이제 정묘란 병자 호란을 야기시키게 되는 겁니다. 친명 배금 정책.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효종으로 넘어왔죠. 효종 때도 북벌을 송시열, 송중길이 추진하는데 바로 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인들은 여기에 가담하는 거고, 이때도 남인들이 가담을 하는 거지만 좀 더 서인들이 주도했던 시기입니다. 알죠? 그리고 이제 현종 때 가서는 두 차례 예송 논쟁이에요. 그래서 기예송과 갑인예송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 기예송은 서인의 일년설, 갑인예송은 남인의 일년설, 다 이 기년설, 일년설이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숙종 때 결국은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또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경신왕국을 그 계기로 나눠지는데 일단 남이 역무를 깨했다 해서 남인을 몰아냈기 때문에 남인에 대한 처벌 문제, 또 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송시열과 윤증 입장이 달랐죠. 알죠? 경신왕국 이후에 이제 분열되고 이 분당 정치가 변질되다 보니까 탕평책도 숙종 때 있었던 걸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인과 남인을 갖다 이제 대비시켜 놨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서인 하게 되면 적으세요. 아까 이제 이를 생각하시고요. 남인하면 이왕을 생각하세요. 알죠? 이왕, 확통을 이었다. 그래서 이 서인들은 전체적으로 신권 중심, 부국강병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남인하면 왕권 강화, 정책 비판 기능을 중시해요. 근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암기하지 말고 이해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앞표에서 주도한 세력은 누구예요? 서인입니다. 알죠? 서인들이 그 인조반정 이후 정치를 주도해 나가요. 그러니까 집권 세력이다 보니까 이들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국강병을 갖다가 이제 추구하고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신권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상업 기술 발전에 적극적이죠. 이걸 위해서 양인의 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노비를 양으로 해방시킨 거, 서울의 관직 진출을 보다 허용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서인은 이렇게 기억하시고 남인은 이제 왕권 강화입니다. 이들은 이제 결국 권력을 크게 잡지 못했죠. 그러니까 서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정책 비판 기능을 중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 파트에 이제 깊숙이 들어가면 이런 걸 배우는데 이는 결국은 그 이통 기국론이라 해서 왕과 신하가 같다는 점이에요. 왕권을 옹하지 않습니다. 이쪽은 이제 왕은 이익이 기천론, 이익이 기천론이라 해서 왕은 귀하고 신하는 천하다. 이게 왕권을 옹호하는 쪽입니다. 어차피 남인은 왕권을 옹호해야 돼요. 알죠? 이런 부분. 그래서 상업 기술 발전에 소극적이고 수지체제 완화, 자영농 육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라고 하는데 집권 세력이니까 도시 분위기. 알죠? 이들은 갑술왕국 이후에 특히 경상도 지역에 많이 내려가요. 그래서 향촌 분위기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쪽보다는 여기까지를 좀 더 기억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송 논쟁이 나왔습니다. 기예송, 갑인예송. 아까 얘기했던 두 차례 예송 논쟁인데 배경은 효종이 상해를 당했을 때 자의대비, 이 조대비의 복제 문제가 이 기예송입니다. 그래서 서인은 1년설, 남인은 3년설 주장했다는데 송시열, 송중길, 허목, 윤유, 윤선도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효종이 차남으로 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의 상장 제례는 차남이 죽으면 1년이고요. 장남이 죽으면 3년을 갖다가 어머니가 상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서인은 이제 왕권을 옹호하지 않다 보니까 왕과 신하는 결국은 동일한 예를 지켜야 된다 해서 1년설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나 남인은 왕권을 옹호하고 결국 국조 올에 의해서 3년을 갖다가 주장했는데 서인 세력이 강하다 보니까 1년설이 채택이 된 겁니다.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인예송은 효종비. 이건 효종이고 효종비 구분해야 됩니다. 이건 인선왕후가 죽은 거예요. 며느리가 죽어도 어머니는 상복을 입습니다. 맏며느리는 1년, 둘째 며느리부터는 9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서인은 당연히 둘째 며느리니까 9개월. 이때는 당연히 남인은 왕권을 옹호하니까 1년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때 현종 즉위한 지 지금 기예송 있은 지 15년이 지났어요.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니까 남인의 1년설을 밀어붙여버립니다. 알죠? 자기 어머니를 옹호하고 싶겠죠. 그래서 효종의 어떤 정통 인정으로 보는데 갑인예송은 남인의 1년설이 채택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기다 적어 보세요. 남인들이 이제 권력을 갖다가 이제 잡은 것은 사건으로 보면은 갑인예송입니다.
알죠? 자, 다음 시간에도 배우겠지만은 이제 기사환구, 숙종 때 기사환구 이 두 가지 또 굳이 보면 이제 정조 때 어떤 이 세 가지 사건 때만 남이 권력을 잡고 대부분이 서인들이 권력을 잡기 때문에 이 사건은 꼭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죠? 애송 논쟁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붕당의 이제 어떤 기능 나왔는데 앞에서 배웠던 대로 긍정적 부분이에요. 결국 훈구파가 죽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정치 참여 활성화 시켰고요. 상호 비판과 견제, 부정적 의미는 이제 자기 당파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학벌, 문벌, 지방의식과 연결돼서 폐해를 끼쳤다. 그리고 이제 왕권이 약화되고 정치가 문란해지면서 이제 분열, 대립은 더욱더 격화되었다는데 크게 외우지 말고 오늘날 정당도 초기에는 긍정적, 후기에는 이런 부정적 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알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 그 부분까지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근세 그 사회, 경제, 이 뭐 토지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죠. 그 다음에 이제 근세 문화,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조선 이제 후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조선 후기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숙종, 영조, 정조, 뭐 세도 정치로 이어지는 이제 정치 흐름을 배우게 되고, 특히 이제 후기는 전기와 경제, 문화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선 시대가 이제 전체적으로 20문제에서 보면 한 6문제 정도는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특히 이 후기 부분을 좀 더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부분까지 더 나가냐면 이 구한말의 그 정치 흐름, 이 구한말의 정치 흐름까지도 일단 나가야 진도를 제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빠르지만은 이렇게 수업이 너무 느슨해도요 기억에 별로 남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빨라도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단기간 내에 여러분한테 무료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실력을 갖다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제가 빠르게 하는 거고 예습을 좀 해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 PPT로 이제 하는데 이게 어떤 그 도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짧게 잘라버리면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PPT가 좀 작지만은 여러분들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이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한번 예습을 해오면서 익숙해야만 이 수업을 들을 때 좀 더 원활하리라고 봅니다. 이 다음 시간 진도 나가기까지 하여튼 대략적으로라도 여러분들 한번 준비하고 또 이 수업에 임하면 또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하여튼 우리 모두 다음 시간까지 또 이 건강하게 열심히 또 노력을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에듀